지난 이야기, 일본의 전국시대 당시 화승총과 함께 들어온 종교, 기독교. 기독교는 전국 사명걸과 함께 흥망성쇠를 같이 한다. 셋 중 가장 유하게 반응한 사람은 바로 오다 노부나가. 그는 기독교를 불교 견제책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너무 힘을 실어준 탓일까? 그 다음 순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에는 도리어 먼저 타 종교를 박해하고 다녔다. 급기야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에는 대놓고 반기를 들고 나서는데, 이에 결국 에도 막부는 기독교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돌입한다. 수많은 지역이 초토화되었다. 그럼에도 탄압의 정도는 갈수록 더 격해졌다. 그로 인해 막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이들은 언젠가 꼭 복수하리라 다짐하게 되는데, 무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격혀이 쌓여간 이들의 복수심은 마침내 한 사건으로부터 폭발하게 된다. 저 멀리 수평선 끝에서 미국이 등장한 것이다. 1852년 어느 날, 미국 제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는 매튜 캘브레이드 페리를 동인도 함대의 사령장관에 임명하며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미국과의 통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포함 외교를 써서라도 일본을 개항하세요. 포함 외교, 글자 그대로 군함을 활용한 외교 정책을 의미하죠. 말만 외교지 실상은 무력 도발이나 다름없습니다. 포함 외교는 제국주의 시절 서구 열강들에 의해 자행되었는데요. 이들의 논리는 하나같이 동일했죠. 백인의 짐, 미개한 유색인종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은 백인이 져야 할 짐이자 의무이다. 참으로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언제부터 그런 의무를 부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는 이런 백인 우월주의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다고 해요. 당초 백인의 짐이라는 용어를 만든 이가 그 이름도 유명한 정글북의 저자 레디어스 키플링이죠. 그는 1899년 미국 스페인 전쟁의 결과로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게 되자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백인의 짐, 미국과 필리핀 제도라는 시를 발표합니다. 키플링은 이 시에서 반은 악마, 반은 어린이와 같은 필리핀을 미국이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는 필리핀은커녕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싸워본 적도 없는 병역 면제자였다는 거죠. 여하튼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이 일본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미국은 일본을 강제로 개항해요. 처음에는 총포를 들이밀어 긴장감을 조성하고, 이후 가볍게 수교를 맺어 방심시킨 다음 마무리로 통상조약, 즉 불평등조약을 체결했죠. 일본이 미국과 친해졌다는 소식에 주변 열강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친구의 친구는 다 같은 친구라며 특별히 자신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미국과 동일한 조건에 들이밀며 말이죠. 덕분에 일본은 한순간에 인싸로 등극합니다. 그간 막부가 보여온 소심한 모습은 더는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한편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긴 이들도 있었죠. 바로 도자마 다이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세키가와라 전투 이후 배신자로 낙인 찍혀 여태 온갖 멸시와 수모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마침 막부가 천황의 반대도 무시하고 양인들과 수교를 맺은 거죠. 이보다 좋은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참에 우리가 직접 막부를 타도하고 신정권에 수립하겠다며 들고 일어서요. 그러나 도막운동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 운동을 일으키며 내세운 기치가 존황 양이인데, 막상 양이를 하려고 보니 상대는커녕 오히려 된통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었다면 막부가 진작 해냈을 거라는 판단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운동 자체가 조슈번과 사스마번 등의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만큼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어 있던 게 가장 크죠. 열강을 상대해본 부사들은 곧바로 전향을 택합니다. 양이를 외칠 땐 언제고 반대로 그들을 동경하게 된 거죠. 우리도 언젠가 저들과 같은 반열에 오르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결과 어느 순간부터 조난양이에서 양이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조낭만 덩그러니 남게 된 겁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도막파는 명분을 잃었다고 볼 수 있죠. 당초 막부를 타도하겠다고 나선 결정적 근거가 양이를 받아들여서잖아요. 그런 그들이 개국을 택한다는 건 자신들은 막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시인한 꼴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자가 당착인 거죠. 이에 조슈버는 초훈장이라고 하는 위령시설을 짓고 그곳에서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해요. 죽음을 두려워 마라. 만약 너희가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다면 살아생전에 너희가 아무리 부도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너희들의 영혼은 이곳으로 돌아와 신으로 대접받게 될 것이다. 당연히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이후 몇 차례 승전을 거듭하며 대정봉환을 통해 왕정 복구에 성공하자 무사들 사이에서 정말 초훈장 덕분인가 하는 착각에 빠져요. 여기서
토막판은 아예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그건 바로 국가 신도를 탄생시키는 것이었죠.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국교는 불교였어요. 기독교가 전래된 그 차이나의 순간을 제외하면 항상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에도 막부 시대에는 단가제도라고 하여 조세 정책에도 깊숙이 관여할 정도였죠. 반면 신도는 여전히 민간 신앙으로서 거의 원시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런 신도를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겁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신도관할 부서인 신기관을 설치하여 신도 국교화 정책을 추진했죠. 그리고 정책의 일환으로 신도와 불교를 분리하도록 명하는 신불 판현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폐불회석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폐불회석은 신관 출신의 신위대가 불교 사원과 승려들이 받고 있던 특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원, 불경, 불상 등을 훼손한 사건이죠. 중국의 문화 대혁명처럼 자국 문화를 자국민들이 스스로 절멸시키려 한 거예요. 이때 수많은 국가유산이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죠.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불교를 신도로 대체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실제로 폐불 해석이 진행되는 동안 천황이 직접 위령시설 건립을 지시합니다. 여기에 관련 제사까지 주관하며 대교 선포 칙령을 발표하게 됐는데, 이는 신도를 국교로 정하고 대일본 제국이 사실상 재정일치의 종교국가임을 천명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세워진 위령시설이 현 야스쿠니 신사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천황이 신도를 믿으라 한들 과연 일반 국민들이 고지곳대로 믿고 따랐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전까지만 해도 천황은 뒷방 늙은이 신세나 다름없었어요. 일본사 전체를 통틀어 천황은 실권을 장악한 기간보다 누군가의 허수아비로 산 세월이 훨씬 더 깁니다. 이제와 갑자기 대접한다고 해서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죠. 이 와중에 그런 천황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라고요. 개뼈다귀 같은 소리입니다. 영광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 빛이 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본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그러는 것 뻔히 아는데 어느 누가 자기 목숨 귀한 줄 모르고 불구덩이에 뛰어들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그것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살리자 국민들이 너도 나도 불구덩이에 뛰어들었죠.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경제입니다. 앞서 정부는 국민들을 애완동물처럼 길들이려 했죠. 그 일환으로 의무교육과 국민개병을 실시해요. 즉, 학교와 군대에서 사상교육을 통해 강제로 애국심을 주입하려 했던 겁니다. 당시 일본은 개국을 하며 주변국들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받아요. 그런데 일본이 꿈꾼 건 강력한 재정일치 사회라고 했죠. 이대로 탄압을 멈췄다가는 언제든 기독교나 불교가 다시 기세를 부릴 수도 있는 상황. 이에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게 바로 신사비 종교론이에요. 신사비 종교론은 말 그대로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현재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신도만 믿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럼 신도를 종교라고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럼 종교가 아닌 신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도덕과 윤리죠. 종교라고 했을 때 발생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면서 일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믿고 따를 수 있게끔 만들 유일한 방법. 이후 신도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닌 국가의 정신이자 도덕률로 다뤄져요. 신사 참배는 국민의 의무로 강요되었고, 학교에서는 신도를 의무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도덕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군대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전까지 무사들만 천황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다면 앞으로는 너희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둘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당연하죠. 애국심이라는 게 강제로 주입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학교와 군대는 소비 집단이에요. 유지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국민들의 세금이죠. 결국 수많은 폭동이 벌어집니다. 이에 정부는 결단을 내렸죠. 경제를 살려 민심을 달래기로요. 일본은 아시아 대륙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본인들이 내는 세금보다 더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게 해준다면 이 모든 불만이 해소되리라 예상한 거죠. 실제로 일본은 청일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만으로 여론을 반전시켜요. 이 두 번의 전쟁에서 누린 전쟁 특수가 망하기 직전인 일본 경제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국민들은 열광했죠. 전쟁이 내 땅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버리기만 하면 경기가 살아나며 승리까지 해서 돈까지 받아오는데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때마다 많은 군인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저 흔하디 흔한 개죽음이 아닌 순국 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이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것이 다 누구 덕분입니까? 전부 위대하신 천황폐하와 그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군인들 덕분이죠. 그런데 그들을 응원하지는 못할 망정 민주주의니 시민혁명이니 저 간악한 서구놈들이나 하는 짓에 외쳐야 하겠습니까? 그런 놈들은 죄다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고 싹 다 사형시켜버려야 해요. 가만히 놔뒀다간 언제 어떻게 반국가 세력에게 정권에 넘겨주고 나라가 곧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또 정부가 말하길 우리의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대동아공영권입니다. 대동아공영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며 내세운 정치 슬로건으로 대동아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번역하는 권역을 뜻해요. 여느 제국주의 놈들이 그랬듯 일본도 자신들의 모든 악행을 인정하기는 싫으니 그럴싸하고 고상한 말로 포장하려 했던 거죠. 우리의 전쟁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벌인 침략 전쟁이 아니다. 아시아 전체를 저 간악한 서양 세력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해방 전쟁이다. 미개한 아시아 민족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은 우리 대일본 제국이 져야 할 짐이자 의무이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일본이 스스로를 동아시아의 영국으로 상정하고 행동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영국은 승전국,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죠. 일본은 억울했어요. 내게 잘못이 있다면 너희를 보고 따라한 죄밖에 없는데 너희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나를 재판에 세우려 한다는 것인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만이 내게 돌을 던져라 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했죠. 다음 이야기, 전 세계의 관심 속에서 열린 일본의 전범 재판. 그러나 시작부터 난관을 봉착한다. 재판을 맡은 연합군의 속내가 복잡하기 그지없는데 전황과 접촉한 메가더, 둘 사이 오간 은밀한 거래, 속속들이 드러나는 거래의 충격적인 내용들. 과연 전후 일본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 2월 19일 저녁 6시에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